경영학을 알아보는 시간, 경영자와 리더십 두 번째 시간입니다. 리더십과 관련한 이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우선 살펴볼 게 리더 성향 이론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고전적인 리더십 이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리더는 선천적으로 타고난다. 그래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리더가 될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구분이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사람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사회성, 그리고 인지 능력 이런 특징들을 보면 이제 리더가 아닌 자, 이 사람들을 이제 구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리더 성향 이론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약간 이제 고전적으로 뭐 카리스마가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약간 뭐 독재자 같은 느낌이 드는 뭐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박정희, 모택동 이런 사람들을 이제 리더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정말 특별한 성향만 있으면 뭐 교육이라든가 어떤 환경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없이 누구든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냐. 항상 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 이론에 대한 접근 방법은 행동적 접근 방법이죠. 이것은 이제 리더는 교육으로 충분히 키워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필요한 다양한 덕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게 되면 누구나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누구든지 리더십 교육을 받고 리더다운 행동을 보이면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일까? 이런 이제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리고 행동적 접근 방법의 문제가 뭐냐? 사실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상황별로 적합한 리더십 유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서 리더가 취하는 어떠한 자세나 태도들이 항상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에 맞는 리더십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리더 성향 이론과 행동적 접근 방법은요, 리더를 어떤 특성이나 행동으로 규정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리더들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걸 깨닫은 거예요. 그게 바로 환경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상황 이론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리더들은 어떤 특성이나 어떤 행동을 하죠. 근데 이런 동일한 특성이나 행동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되게 잘 먹히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상황에 따라서 리더십의 효과성이 다르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이제 상황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기 시작했고 상황 이론에 입각한 다양한 이제 리더십 이론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 상황별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리더십 그리고 어떤 리더의 어떤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 그런 관점이라든가 이런 상황 이론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들러의 상황 모형이 나오게 되는데요. 피들러에 따르면 자, 리더의 스타일은 업무 지향적 혹은 관계 지향적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꼭 어떤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어느 리더십 스타일이 효과적인지는 부하 직원 간의 관계라든가 업무 구조라든가 리더의 권한에 따라서 업무 지향적이 좋을 수도 있고 관계 지향적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일단 피들러는요. 리더의 스타일이 고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의 스타일을 측정하게 되는데 이제 최소 선호 동료 이런 이제 설문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제 관계 지향적인 리더로 보고 LPC 점수가 낮은 리더는 이제 업무 지향적 리더로 구분을 했습니다. 관계 지향적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일단 이 사람은 이제 팀 구성원과의 어떤 긍정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좀 협력적이고요.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 관계 지향적 리더고 자, 업무 지향적 리더는요. 이제 목표 달성,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고 과업의 구조와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의 효과성은 이제 다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발휘되게 되는데요. 우선 리더와 멤버 간 관계입니다.
이 리더 멤버 간 관계가 서로에 대한 확신, 믿음, 존중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걸 이제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업무 구조입니다. 업무가 표준화, 구조화되어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 효과가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리더의 권한도 좀 영향을 좀 주게 되는데 즉 부하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하고 승진시키고 월급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권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리더십 효과성이 이제 발휘가 되게 되는데요. 상황을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상황이 매우 유리할 경우 혹은 상황이 매우 불리할 경우에는요. 업무지향적 리더가 성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혼재하거나 중간 정도 수준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의 성과가 더 좋다 이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일단은 리더와 조직 구성원과의 관계가 우호적이고요. 업무가 구조화되어 있고 리더에게 지위에 따른 권한이 많이 부여가 되어 있는 상황. 이건 이제 리더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훨씬 성과가 좋았다. 반대로 리더와 조직 구성원 간에 매우 비우호적인 관계가 있고 업무가 비구조적이고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리더의 권한도 약할 때도 업무지향적인 어떤 리더의 성과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뭐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은 이런 중간 정도의 상황에서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이 효과적이었다라는 거죠. 즉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십 유형이 달랐습니다. 상황에 따른 리더십 유형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재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매 혼란스럽고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고요. 직원들에 대해서 즉각적인 지시가 필요하죠. 이 상황에서는 업무지향적 리더가 효과적일 겁니다. 그래서 공장의 안전 책임자가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고 직원들에게 화재 대피 절차를 엄격하게 따르도록 요구하게 되면 인명피해를 좀 막을 수가 있겠죠. 업무지향적 리더십은 매우 유리한 상황 내지는 매우 불리한 상황. 이때 이제 잘 먹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업무지향적 리더십은요. 위기와 같이 상황이 매우 불리할 때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 연구개발팀에서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IT 회사에서 연구개발팀이 신제품을 개발하려면 일단은 그걸 만들어내는 팀 구성원들은 전문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이제 창의성, 그리고 팀원들과의 협력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제품 개발이기 때문에 과업 구조가 비교적 덜 명확하죠. 그래서 이때는 팀원 간의 관계가 사실은 좀 핵심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R&D 팀의 리더다. 그러면 이제 팀원 간의 어떤 신뢰,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이런 것처럼 관계지향적 리더십은 상황이 약 한 중간 정도로 유리할 경우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이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폴 허시와 케네스 블랜차드가 이제 주창을 했는데요.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라는 게 뭐냐?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 그리고 심리적 성숙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들은 부하들의 준비된 상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 스타일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부하들의 준비된 상태라는 게 뭐냐? 두 가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업무 성숙도입니다. 업무 성숙도는 직원들의 능력 그리고 직원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 성숙도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어떤 일을 한 다음에 그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와 심리적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리더들은 그 상태에 따라서 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업무 성숙도는 매우 낮은데 심리적 성숙도까지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부하 직원들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지시해주는 지시형 리더일 때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제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 성과를 높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센터에서 그 전화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고난이도의 업무 성숙도를 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기 일에 대한 좀 자부심 자체가 또 낮은 경향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한 경우에는요, 좀 명확하게 어떤 식으로 이제 콜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지시를 하는 이런 리더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업무 성숙도는 낮은데, 자, 심리적 성숙도는 높을 수가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업무는 잘 아는 건 없는데 하고자 하는 의욕은 매우 강할 겁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확실하게 업무 지향적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부하 직원들이 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약간 코치처럼 행동하는 이런 코치형 리더십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과를 내는데 훨씬 더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업무 성숙도는 높은데 자, 심리적 성숙도가 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좀 이런 식의 뭐 팀장급으로 또 올라가게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업무는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냥 뭐 일은 하기도 싫고 무엇인가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고 이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최대한 내가 옆에서 지원해주고 함께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의지를 심어주는 이런 약간 지원적 리더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성과를 훨씬 더 높게 부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아주 베스트한 경우죠. 자, 업무 성숙도도 높고, 자, 심리적 성숙도도 높은 사람.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괜히 지시하고 간섭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한테 괜히 간섭했다가 오히려 이제 동기를 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직해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 괜히 지시하거나 간섭하지 말고 의사결정을 부하 직원에게 좀 맡기는 이런 위임적 리더십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부하 직원들의 업무 성숙도라든가 심리적 성숙도를 잘 고려해서 거기에 적합한 이제 리더십으로 우리가 이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상황적 리더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회사에서 좋은 리더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뭐 교육도 많이 하고요, 훈련도 많이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합니다. 사실은 이제 한 명의 리더를 양성한다 쉽지 않은 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요 프로젝트 옥시즌이라고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자 2008년부터 자 좋은 리더를 발견하고 양성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옥시즌이라는 이름 자체가 조직의 산소같이 좀 좋은 리더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글의 인사혁신 연구소에서 직무평가, 직원 설문조사, 관리자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도 수집하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의 관리자들, 반대로 최저의 관리자들 이 사이의 차이를 분석해서 좋은 리더의 특징을 이제 도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르면 성공적인 리더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좋은 코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팀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너무 세세한 이런 마이크로 매니지먼트는 하지 않는 이런 성향이 있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와 권한임에 익숙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려면 그 팀원들의 능력치가 일정 이상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일일이 관리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공과 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원들, 그래서 사람은 압니다. 이 사람이 나의 어떤 성공과 복지에 좀 관심이 있고 그걸 빌어주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생산적이고 이제 성과 지향적인 이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팀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조언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성공적인 리더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능력을 잘 개발을 한다면 자, 훌륭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로 목표 이론이 있는데요. 로버트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은 자, 1971년에 리더 효과성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리더의 역할이 뭐냐? 리더의 역할은 부하 직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경로 목표 이론입니다. 일단 경로 목표 이론에 있어서 리더는 부하 직원들의 어떤 성과 달성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보상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보상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자,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르면 이제 리더십은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시형 리더십, 지원형 리더십, 참여형 리더십, 성과 지향형 리더십이 있는데 자, 지시형 리더십은 이제 부하 직원들에게 업무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유형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업무 규정을 강조하게 될 겁니다. 이 지시형 리더십은 어느 경우에 통할 것 같냐 생각해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이 낮은 사람 내지는 약간 업무 자체가 뭐가 모호한 사람 이런 직원들에게 업무를 명확하게 전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명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냐면 업무 능력이 충분히 높아요. 그리고 내 업무가 이미 명확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시형으로 명령을 내려버리게 되면 이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겠죠. 그래서 오히려 직원들의 동기와 만족도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지원형 리더십인데요. 지원형 리더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리더가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 지원해 줄 거 없어? 그리고 이제 약간 친구 같은 관계를 좀 중요시하는 자, 이런 리더십 유형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 좀 적합할 것 같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무엇인가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욕구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좌절감을 느끼는 이런 시기도 있잖아요. 이럴 때 부하 직원들의 사기를 좀 진작시켜 줄 수 있는 이러한 차원에서는 이제 지원형 리더십이 적합할 수가 있겠지만 이렇다고 해서 이제 성과로 이제 바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는 좀 이제 오히려 또 실망감을 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참여형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원들을 참여시키고요. 그들의 의견을 이제 진지하게 고려해주는 이런 리더십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참여형 리더십은 어떠한 직원에게 적합할 거냐? 실제 좀 능동적인 사람들에게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어떤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율 욕구나 성취 욕구가 강한 직원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게 되면 사실은 만족도도 높아지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에 대한 동기를 이제 크게 진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직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구조화되어 있고 자신들의 업무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잘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뭐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은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성과 지향형 리더십은 이제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도전적인 목표를 좀 설정해주고 스스로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런 유형의 이제 리더십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좀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좀 도전적인 목표도 좀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게 되면 당연히 이제 직원들의 어떤 자신감이라든가 동기를 증진시키는데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로 목표 이론에 따른 이런 리더십 유형을 이해하고 그때그때 적합한 리더십을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현대자동차 사례를 좀 보면요. 이제 정의선 회장이 그 젊은 직원들과 이제 타운홀 미팅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참여형 리더십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모아놓고 회사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발전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하고
혹시 회사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혹시 뭐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그때 젊은 직원들이 성과급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했다고요. 왜 다른 회사는 이렇게 돈을 주는데 우리 회사는 안 주냐. 어떻게 보면 이제 지원형 리더십을 쓴다 이제 발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그때마다 참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이제 신문 기사인데 자 5천 간담회에서 자, 노사관계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직원들의 만족이 회사 발전과 일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가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모든 계열사 전체에서 더욱 정교하게 선진화돼야 된다. 그래서 계열사 현실에 맞게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미팅을 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과 기준이 좀 모호하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적절하게 이제 리더십이 발휘가 되려면 사실 이러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직원들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항상 보게 되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원 자체,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어떤 식으로 배분해 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게 구글씨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에 나오는 사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약간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성이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연구기 때문에 좀 거기에서 익명으로 나왔어요. 제퍼슨 고등학교라고요. 이 표가 나와 있는 이게 뭐냐? 제퍼슨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성관계를요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도표 형태로 그냥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1대1의 어떤 그런 성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맵처럼 연결되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연구를 왜 했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심각할 건데 고등학생들이 그런 이제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병에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을 투여한다고 가정해 보죠. 근데 백신을 모든 고등학생들에게 무한정 투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관계에서 허브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여를 하게 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거죠. 보게 되면 맵처럼 연결 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이라는 이러한 재원이 한정적일 때 어떤 사람한테 투여를 해야 되느냐? 이런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투여를 해서 훨씬적으로 이렇게 결과를 좀 좋게 만들었던 이런 측면들이 바로 이 제퍼슨 고등학교 연구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객을 관리하거나 이럴 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문을 할 때 저한테 이제 자문을 연결해 주는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이제 키맨이라고 우리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분이 어떤 분을 소개시켜주고 어떤 분이 어떤 시장을 연결해 줬다라고 맵처럼 연결해 놓지 않으면요. 어떤 사람이랑 미팅을 하게 되냐면 그냥 저한테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랑 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나서 유쾌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제가 좀 이렇게 연락을 하기 좀 약간 껄끄러운 좀 약간 거친 분이 계신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정리하다 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엄청나게 많은 시장을 주셨더라고요. 사람들도 많이 소개시켜 줄 뿐만 아니라 회사를 연결시켜 줘 가지고 그 회사에서 제가 자문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좀 이제 수수료 수입을 사실 상당히 많이 가져갔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전까지는 이제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었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제 그분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 비즈니스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구성원들 간에 어떠한 갈등을 해결해야 될 때 이런 이제 맵을 통해 가지고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투여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반드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을 정리하면서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자, 어떤 상사와 어떤 부하 직원이 궁합이 잘 맞을지, 뭐 예를 들어서 똑똑한 상사, 똑똑한 부하, 자, 게으른 상사, 게으른 부하, 뭐 능력이 뛰어난 상사,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상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상사, 어떤 부하 직원이 궁합이 잘 맞을지 허쉬와 블랜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을 적용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서의 네 가지 상황이 있었죠. 자, 여기에 적합한 상사와 부하의 궁합 조합이 있는지, 그리고 그 조합이 왜 적합할 것 같은지 한번 설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본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